시민과학 프로그램 잘 되는지 궁금해서 사주 보러 왔거든요. 혹시 박사님 사주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안 보려고 하는 게 저의 신념이라서. 그러면은 이게 세 분 궁합은 어때요? 대표코님이랑 다 각자인데 네. 이렇게는 이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가족 같은 느낌? 가족 같은 형제 같은 느낌. 말이 이상한데 병신합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부부의 합처럼 네. 이게 그게 있어요. 여기 강성주 박사님은 셋 중에서 제일 듬직하죠. 뭐 어디 흠잡을 때 따로 없네요.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네, 이마 빼고 제일 과학자분은 이분 장홍재 교수님일 것 같아요. 그 성질상? 네, 데프콘님이 운이 셋 중에서 제일 좋아요. 지금 운이요? 현재. 그러니까 사회자 진짜 잘 고르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쫙 올라가는 운이에요. 이렇게 곱상하게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 저 사주 안 보신다는 이대현 교수님이시거든요. 어떠신 네.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런 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관상을 네네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 정말 괜찮은 건지 이 네 분 막 대박 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는 거죠. 대박은 아니에요? 근데 22, 23, 24년을 봄으로 보는 거고 25, 6, 7년을 여름으로 보는 거예요. 완연한 여름은 26년이지. 초여름, 여름, 뭐 이렇게 늦여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점점 그러니까 요 프로가 길게 가면 갈수록 26년 정도의 완전 대박을 칠 수 있죠. 좀 궁금한 게, 제가 사실 제가 이제 뭐 크리스찬이고 하지만 그냥 재미로 신년운세를 매년 봐요. 설레이는 약간 재미로 그냥 재미로 순수하게 맹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결혼이네, 결혼. 결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은 좋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사주를 안 봐봤어요. 진짜 봐야 돼요. 한 번도 봐요. 좀 봐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가설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태어난 날짜, 시간이 내 인생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때 같이 태어난 이쪽이 연맹이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근데 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운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같냐는 거지. 살아온 길도 그렇고. 아니 충분히 이쪽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철학 쪽에서는 사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제가 철학을 대변할 수는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학을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과학, 서양에서 유래해서 사실 우리가 외래과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주류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정의하면 그 정의에 따를 때 사주는 거기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원자, 분자, 뭐 걔네들의 전자기력, 뭐 중력 이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존재론이 그렇잖아요. 우주론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가 참이려면 우리가 오픈 마인드 돼가지고 사주가 참이라고 치면 도대체 인간이 태어난 월, 시, 년, 시각이 사람 운명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전자기력인가? 중력인가? 뭐 그 도저히 이게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사주가 참이 아니다,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주류과학하고 너무 안 맞고 그 다음에 사주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입각해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주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너무 비난할 수도 없는 거다. 저는 사주가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별자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런 보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되게 많은 도전이 있을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취적인 도전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문에서 잘 극복해낼 겁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닭띠면은 닭띠도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쥐띠도 내 얘기 같기도 그렇게 하고 하면 다 내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엄 효과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진짜 심리학적으로 있는 효과예요. 사람 이름이 반엄? 반엄.
저거 내 얘긴데.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얘긴데, 헤이, beautiful. 사주 있어. 오래된 그 학문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빅데이터의 어떤 시초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오랫동안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거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방법론적으로는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올해 우리 몰래 사주 봤는데 좀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걸렸어. 황경 씨, 올해 사주가 좀 안 좋아서. 어머. 올해 사주가 사주를 부정할 사주네. 올해 사주는 약간 좀 안 좋았나 봐. 근데 이게 뭐 하는 사람 다 우리가 아니까. 사주가 과학이냐 아니냐 또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유사과학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유사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유사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혼동하는 분이 많아요. 비슷하다. 이런 단어로 생각하면은 과학이랑 비슷한데 검증만 안 된 건가? 가짜 과학은 또 아니잖아요. 가짜 과학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도라고. 이게 유사품 그거예요. 아, 유사품이 유사품에 중요하세요? 속지 마세요. 이 유사 그거라 가짜 과학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가짜 과학이라고 차라리 쉽게 얘기하지 왜? 그 너무 또 직설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자로 사이비과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슈더 사이언스를 직역해가지고 사이비과학. 그건 과학이 확실히 아닌 거죠. 짭과학. 좀 이상하네. 어감이 좀 이상하네. 짭과학. 그런데 사이비과학이든 유사과학이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어떤 특정 시기에 주류 과학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술지도 있고 학술 단체도 있고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 교과서에 실린 의견들과 그거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연구는 다 주류 과학이에요. 근데 주류 과학이냐 아니냐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 유사과학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었다 과학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류과학이었다 주류과학이 아닌 것도 있고 거꾸로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런 노력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실험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그런 건 사실은 천년이 지나도 사실은 과학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이건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약간 또 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20세기 초까지 아직 우리가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던 상태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의료적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집에다가 설치하는 방사성 물질 나오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그거 팔았어요. 예.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은 끔찍한 얘기죠. 그거 완전히 그냥 바로 맞고 다 사람들 크게 다칠 수 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때는. 보세요. 그 미국에 50년대 장난감 중에 우라늄 장난감이 그러니까 있어요. 있어요. 뭐 아시죠? 물론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우라늄 과학 상자 같은 게 있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옛날에는 참 과학도 틀렸던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돈다. 근데 그것도 어쨌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거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천동설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믿음이 이제 종교적인 거 그다음에 그 당시 사회를 전반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지배력과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깬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과학자가 되게 오만하다 아니면 과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 과학은 아주 겸손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측을 하고 또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측 결과를 통해서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는 과학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문제 같은 거를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철저하게 과학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구가 만약에 태양 주위를 돈다면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요. 공전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냔 말이야. 그럼 현재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으로.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 관성운동의 법칙으로 그 역학을 만들어낸 뉴턴보다 200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빨리 도는데 왜 우리는 못 느끼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왜 도는지 아는데 설명을 못 하겠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코페르니쿠스 책 서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후학들이 많은 그 질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의 핵심이 뭐냐면
되게 과학이 참된 진리다라는 걸 과학자들은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과학이 참된 진리를 그렇게 많이 말한다면 역설적으로 과학이 진보를 못해요. 왜냐하면 진보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틀렸던 걸 갖다가 다시 고쳐가지고 더 좋게 만든다는 수정이 거잖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이미 다 저 참된 진리를 밝혀냈는데 어떻게 수정해가지고 자, 이거 진보를 건들지 해요? 마세요. 네. 이거 건들지 마세요. 내가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확히. 예. 그러니까 과학의 정말로 제가 보기엔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겸손한 태도. 즉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로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볼 때 이게 최선이다. 그리고 이것만큼 잘 검증된 이론은 없다. 그렇지만 이것도 물론 틀릴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이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지.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고 이렇게 딱 갈라치는 그런 거는 그렇게 과학적 아, 태도는 이게 코페르니쿠스 말씀하시는 게 낭만이 있어요. 제가 후배들이요. 정확하게 완전히 동의를 하는 게 있는데 보통 가장 이렇게 이론이 바뀐 거에 대한 예시로 나는 게 천동설,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이게 바뀌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진통이 있었을까라는 건 보통 생략이 되고 또 사회적이건 학계를 봤을 때 이걸 바꾸려고 말한 사람들은 괴짜과학자일 거예요. 비주류로 취급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무지봤던 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잔다르크가 성공한 것처럼 대단한 혁명의 역사와 과학의 진보로 보지만 그 사람들 화면으로 띄워줘야 엄청난 돼요. 스트러글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로. 저는 되게 방금 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를 하는 편인데 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이 우리 지식이 참된 진리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과학자들은 잘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케바케. 과학자랑 가짜 과학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저한테는 명확해요. 나를 의심해라. 내가 말하는 걸 의심해라라고 아, 좋다. 말하는 사람은 과학자고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걸 믿어. 이걸 먹으면 뭐가 좋아져. 이걸 먹으면 피부가 고와져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의심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를 돌아보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철학이랑 과학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결국 철학과 과학의 아버지가 데카르트라고 생각하고 데카르트가 사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근대를 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가르쳐 준 게 딱 한 가지. 뭐예요? 의심하라. 의심하라. 네. 그 의심하는 태도가 남들을 의심하고 자꾸 바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내가 만든 지식과 나의 스승이 만든 지식조차도 언제나 의심하는 그 태도가 저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태도였던 핵심이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학문에 대한 애티튜드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비워야, 나를 의심해야 내가 더 뭔가를 발견하고 채울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당신을 의심할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의심해가지고 막 대세가 역전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뭐? 되게 친숙한 사례는 그 이제 자연 발생.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초파리 연구하잖아요. 또 초파리 얘기 한 번씩 해줘야죠. 안 나오면 이제 섭섭해. 네. 뭐 음식물 썩으면 거기서 초파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음식에서 마치 초파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알려줘요. 진짜 왜 여름에? 아니 나는 분명히 음식을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하고 네. 쓰레기통을 보는 초파리가 이렇게 날라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 음식 포장지 껍질에서도 초파리가 나오는 건지 네네. 살짝 묻어있는 음식물에 확률 있어요? 옷에 붙어오는 거예요. 어디 나갔을 때. 진짜로? 아니 초파리가 어쨌든 거기에 알을 낳았겠죠. 언젠가. 내 옷에? 그 버려놓은데 아 들어간- 진짜? 그럼 그 쓰레기통에서 초파리가 갑자기 스물스물 확 올라오는 줄 알았지 구더기가. 그게 자연 발생설이에요. 그 전까지 믿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게 가설이잖아요, 사실은. 네. 음식물에서 저절로 구더기나 뭐 곰팡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게 들어가서 생기는 거다. 그거 어떻게 발견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명한 그 파스텔을 프랑스의 이상균 아저씨. 아저씨라는 그 유명한 이제 자연 발생설을 사실은 반증한 이제 실험이 이제 파스텔을 미생물학에 말하자면 아버지 같은 분이시. 그분이. 네, 이 실험을 간단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일단 유리병 안에 이제 들어있는 수프를 거기는 이제 미생물이 있는데 걔를 끓여서 다 살균해요. 끓이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병 모양을 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물을 넣어 놓으면 얘네들이 들어오다가 막혀서 못 들어오는 거죠. 미생물 같은 애들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얘가 부패하지 않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초파리가 자연 발생이 아니다. 라는 거를 그렇게 네. 발견을 하신 거죠. 초파리 절대 못 들어가게 막으면 초파리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근데 내 거 쓰레기통 밀폐형인데. 원터치로 해가지고 잘 딱 밀폐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 요게 묘미가 마지막 한마디만 보태자면 파스텔도 의심해야 돼요. 생물이 자연 발생하지 않는 걸 정말로 파스텔가 입증을 한 것인가? 왜냐면 생물이 자연 발생하지 않으면
지구에 도대체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생겼지? 그럼 그거는 뭐 외계 생명체가 와서 여기다 씨를 뿌렸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자연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큰 질문을 던지고, 이게 또 과학의 핵심 주제 중에 거의 하나죠. 철학자신데요. 화학에서는 의심보다는 거의 끝없는 도전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제가 좋아하는 거 괴열병인데, 괴열병이요. 예전에는 저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살면 괴열병을 많이 겪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대항해 시대 때부터 터졌어요. 대항해 시대. 네, 그래서 항상 항해 갈 때 라임 주스랑 사가서 가야 되고. 근데 괴열병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순간 누군가 이건 비타민 C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해서 그때부터 보급을 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과정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 중에 과일이 이제 새콤한 게 효과가 있으니까, 아 신맛이 나는 게 괴열병에 효과가 있나 봐 해서 비싸잖아요, 과일은. 그래서 황산을 갖고 다녔어요. 배에 황산 싣고 물에 희석해서. 황산을? 진짜로? 네, 산이 신맛이 나. 그래 그걸 먹는데 똑같이 걸리는 거죠. 그런 일이. 그다음에 이제 아세트산 했는데 그때는 과일로 식초를 만드니까 이건 또 괜찮은 거야, 또 조금. 그리고 그 과정에 거치고 계속 찾다가 야 이거 비타민 C네. 야, 너무 참 처절하다. 왜냐면 그리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보거를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저는 보거랑 네. 버섯 먹게 된 선조를 존경해요. 그죠? 진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직계 조상은 아니에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혹시 이제 약간 그 비과학이나 유사과학 중에 오히려 주류 과학으로 된 사례도 있는지 반대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아, 제 얘기 해주세요. 사실은 이 자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석에 보면 뭐 철가루가 들러붙고 막 이런 어렸을 때 많이 이 자기 현상은 굉장히 신비롭고 아주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됐어요. 그래서 18세기 때까지 이 초자연적 현상은 자연과학의 그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걸로 생각됐고, 두 가지로 되게 사용되는데, 하나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고가주 치료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유흥. 그래서 18세기 그 유럽 궁정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게, 굉장히 가벼운 소년한테 정전기를 일으키게 하는 물질들을 막 달아놓고서 그럼 얘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요. 정전기가 세면. 당시에 그 궁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오락거리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기존 과학 내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정도. 그런데 19세기에 맥스웰이라는 그 굉장히 위대한 물리학자가 결국 자기라는 게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기 현상이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면 전기 현상이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도 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하고 해서 전자기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주류과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자기를 더 이상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지 않죠. 아, 자기가 예전에는 이제 진짜 오락용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마법 같은. 마법 같은. 예.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였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 과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재밌는 게 지금 말했던 이야기가 참인 줄 알았다가 거짓인 거나 거짓은 참이었잖아요.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로 가요? 예를 들어서 자기장으로도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효과 없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 우리 MRI 같은 거 찍을 때 쓰는 그 철가루가 있어요. 산화철 입자라고. 얘를 넣고 주변 자기장을 하면 마그네토 서머리라 거기만 열이 나요. 그래서 몸을 안 열고 거기만 태워서 암을 제거하는 거가 실제로 연구가 돼요. 아, 자기로. 그러면 예전에 저기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붙였던 그 밥 자기방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 그 파스 같은 거 있죠. 자기 자석이 조그맣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붙이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자기방 안다. 알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파스에다 조그만 자석이 예, 있어요. 예, 그거는 효과 없어요. 계산해봤는데 아, 그래요? 그걸로 효과 안 나는. 사실 별 효과 없고. 아, 그래요? 관련해서 아까 그 과학이었다가 유사과학이었다가 과학이 된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그 라마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예전의 생물학자가, 이분이 사실 다윈보다 먼저 진화를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다윈은 유명한데 라마르크는 별로 안 유명한 이유가, 이분은 어떻게 진화를 한다고 믿었냐면, 기린의 보통 예시를 많이 듣는데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왜 목이 길어졌을까? 그러면 기린이 높이 있는 잎을 따보려고 목을 쭉쭉 빼다 보니까 목이 늘어났고, 그 자식들도 그 목이 늘어난 기린의 자식이니까 목이 더 늘어났고,
고무고무를 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고무고무의 노력을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하다 보니까 고무 기린. 그게 궁금하긴 하죠. 왜냐면 기린 유독 보기 기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개체가 획득한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달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목이 길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윈이 나와서 그거 아니야. 목이 긴 기린이 나온 거는 기린의 목 길이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집단 내에서 목이 제일 긴 애가 나뭇잎을 제일 잘 따먹으니까 걔네가 선택해서 걔네가 번성하고 그 과정이 계속되면서 점점점 목이 길어졌을 거야 라고 설명한 게 자연 선택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용불용설은 유사과학이 되고 자연 선택설은 주류과학이 됐죠. 운명이. 그러니까 참 이게 라이벌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런데 라이벌전이야.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난리가 한 1, 20년 동안 났던 게 저희 쪽은 예쁜 꼬마 선충. 코마선충 분양해요? 분양합니다. 꼬마 선충이 핫해라고 된 게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그게 되는지 아주 작은 RNA, 이번에 노벨상 받은 그런 그렇죠. RNA와 관련된 애들이 이 실제로 획득 형질의 유전, 예를 들면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자식들, 손주들까지도 한 번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는데 그 면역 능력을 유전받는 거.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그러니까 라마르크의 과학이 유사과학이라고 생겼는데 이거 진짜 그럼 다윈이 맞고 100% 맞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딱 맞는 거죠. 100% 맞아? 정말 없어? 정말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 라고 다시 의심을 한, 진짜 몇백 년이 지나서 의심을 한 이 과학자들이 또다시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그러면 받는 거죠. 라마르크가 이거 알았으면은 자기도 좀 많이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게 않았겠네. 핵심인데 라마르크가 그렇다고 맞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라마르크 생각을 이어받되 추가 연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RNA 메커니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설명이 되는 거니까 과학은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진보하는데 핵심은 옛날에 그 한번 이렇게 거부된 이론이나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언제든지 컴백 가능하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아니 근데 결국에 이 과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떤 그 경험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아니 과학자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찾는지.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험이에요. 우리가 실험을 안 하면 화학을 할 의미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요리랑 비슷해가지고 요리를 글로만 읽고 이 요리의 사진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 정말 이것보다 재미없는 게 없죠. 그 맨날 양만 화학하시는 올리는 분들은 맨날 실험실에 가가지고 다 하고 앵앵앵앵 돌리고 항상 실험하잖아요. 아마 모든 분야가 실험을 해요. 물리학도 하고 생물학 다 하는데 저희는 그 빈도나 양이 많기도 하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저희만 해도 실험실에서 몇 년 전에 화재도 나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천문학. 천문학을 네. 실험보다는 왜냐면 실험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우주와 같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별을 없애볼 수도 없고. 그렇지. 그러기에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측이에요. 저도 관측 천문학자거든요. 뭐 관측 새로 한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저도 있었죠. 어떤 CTB10이라고 해가지고. CTB10이고? CTB10이라고 하는 이제 별의 생성 영역이에요. 예. 전파는 밤에만 관측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관측을 하고 아침에도 관측을 해요. 제 인생이 갈려 들어갔던 순간이었습니다. 생물학은요? 그러니까 생물학은 또 천문학과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생물을 다루잖아요. 그렇지. 저기는 안드로메다가 어디 가지 않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인 세계를 탐구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럼 몽땅 움직이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래 어필해. 그러니까 어필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제가 박사학위 때 했던 연구했던 게 그 힘든 거 어필해야 돼. 예쁜 꼬마 선충 춤을 연구했거든요. 춤이요? 예. 그 춤을 춰요? 춤춰요, 얘네들이. 이렇게 어떻게? 웨이브 댄스를 추거든요. 아 진짜? 근데 이 웨이브 댄스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제가 찾는 연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춤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았어요. 그럼 이 유전자가 진짜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유전자를 망가뜨렸을 때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꼬선충보다 춤을 더 잘 추거나 못 추거나 해야 되잖아요. 어땠어요? 그래서 망가뜨리면 춤을 더 잘 추는 애들 실제로 저도 찾았어요. 일부러 화학 물질 쳐서 춤 잘 추는 돌연변이를 찾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생물이라고 하는 건 워낙 주변 환경 같은 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날의 뭐 온도가 어땠니, 습도가 어땠니, 뭐 우리가 모르는 뭐 태양 자기장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실제로 춤을 더 잘 추는 건지
그날 컨디션이 남달리 좋은 환경이었는지 거기까지 못 물어보는 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컨트롤 실험을 해요.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일반적으로 정말로 좋은 과학 논문, 되게 연구가 잘 됐다고 하는 과학 논문은 단순히 X가 Y 때문에 일어난다는 메커니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X가 Z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혔다. 그래 다 제껴주고 이것까지 제시하면 정말 설득력이 높아지죠. 근데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되게 그 증거를 찾고 실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초전도체. 왜 안 나오나 했어? 인터넷 모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걸 수도 있고 조용해집니다. 예, 나중에 또 틀린 걸로 밝혀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근데 조금 조심히 말해야 되는 게 이게 초전도체는 이제 있는 거고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밝혀졌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실히 검증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밝혀져서 진짜로 저 발견이 되면 세상을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세상을 바꿔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발견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증명이 안 됐어요. 증명이 다른 안 됐어요. 여러 전 세계 여러 팀이 그 만들었던 방법대로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현 가능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핵심은 맞아요. 과학이 진보를 하려면 어떤 연구팀에서 했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래, 의심해보고 맞아요. 그걸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 연구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이제 과학 철학적으로 보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기본은 맞고 그게 과학의 핵심인 건 맞는데 첫째는 뭐냐면 첨단 연구일수록 그쪽 분야에 정말로 아주 제일 앞서가는 프론티어 연구팀일수록 그 사람들이 연구팀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량이 실험 기량이 너무 탁월해서 사실은 재현이 안 돼요. 그 밑에 팀들은 기량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장비가 그 정도가 정확도가 안 나와요. 그쪽도 이제 돈이 없어요. 장비빨이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장비가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경우에 정말로 탁월한 연구팀이 어떤 결과를 냈는데 내가 후속 연구를 해서 재현을 해봤는데 재현이 안 되면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유행을 한참 타야 되니까 저거가 맞다고 치고 후속 연구를 일단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나중에는 결국 밝혀져요. 왜냐하면 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어디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시 돌아가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가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심각해지면 이제 연구 부정행위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연구 부정행위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좀 실력이 떨어지는 과학자가 맞아요. 연구 업적 내기 위해서 막 억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떨어지는 과학자가 자기 연구 업적 올리려고 이렇게 막 발표를 하면 그거는 금방 들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은 금방 재현해봐가지고 얘 아니네 딱 제낄 수 있는데 대개는 엄청 잘하는 연구팀 중에서 뭔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가 사기를 치려고 하면 그러면 그 팀이 했던 게 재현이 안 돼도 다른 검증이 안 연구팀에서는 야 이게 제가 틀려서 재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실력이 부족해서 재현이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천문학에서 또는 지질학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샘플이 그들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샘플을 안 해서. 네, 샘플을 그들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극에서 화성에서 온 오케이. 운석이 발견이 됐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름이 ALH84001이라는 운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생명체가 있었던 흔적. 흔적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난리 게 났어요 예전에. 맞아요. 뭐 월드뉴스 나오고 난리 났었지 뭐. Good afternoon. Today, Rock 84001 speaks to us across all those billions of years and millions of miles. It speaks of the possibility of life. If this discovery is confirmed, it will surely be one of the most stunning insights into our universe that science has ever uncovered. 그게 화성에서 온 운석이라는 거는 금방 검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성을 그 이전에 탐사를 하면서 화성에 어떤 샘플들이 있고 화학적 조성들이 어떻게 뭐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아닌 게 밝혀졌고 아닌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에 있던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당시에 이제 주사 현미경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 주사 현미경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장비에 아까 말씀해주신 장비의 한계도 있었던 거고 그 운석이 언제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오랫동안 지구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던 연구팀 자체는 또 얼마나 원했겠어요. 왜 사람이 구름 같은 것도 야 저거 소 같아 뭐 같아 그러면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약간의 확증 편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의 일치나 그다음에 분석 기술의 한계나 관측 장비의 한계 때문에 과학자가 자기가 충분히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도 여전히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세른이라고 유럽의 입자 물리학 연구센터 굉장히 그 탑 클래스 연구라고 여기는 제가 그 관련 과학자한테 거기서 연구하는 과학자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획기적인 연구를 했다고 해도 함부로 발표를 못 한대요. 이 연구가 충분히 검증이 됐는지 굉장히 엄청나게 내부 검증을 거친 다음에야 얘기할 수 있대요. 그렇죠. 신제품 발표도 이제 그렇게 하듯이. 그렇죠. 예. 근데 이 세른이 몇 년 전에 빛보다 빠른 입자 너무 유명했죠. 예, 그거 발표했거든요.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뒤집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성 미자 가운데 한 개가 빛의 속도보다 10억분의 1초, 60나노초 빠르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발표에 대해서 세른이 했기 때문에 국내 과학자들이 전부 다 굉장히 열광하면서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무너졌다. 빛보다 빠른 게 가능하다. 물리학 효과 새로 써야 된다. 제 교수님들도 다들 그렇게 막 언론 인터뷰하시고 그걸 제가 봤어요. 보다 빠른 거를 발견한 거는 이거는 거의 뭐 세계 발견인데. 그렇죠. 그죠? 네. 과학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아마 그렇지. 그런 인터뷰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과학자석 수업할 때였는데 제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예언했다기보다는 야 그런데 과학의 역사를 볼 때 아마 이게 그 실험의 오류로 밝혀지거나 알고리즘의 오류로 밝혀질 가능성이 진짜 물리학 교과서를 새로 쓸 가능성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았거든요. 그렇죠. 왜 맞았냐면 이게 과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경쟁 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문제점들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보를 하잖아요. 세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미국의 페르미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당장 세른의 그 관측 결과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거기 그 관측 결과를 분석하는 데 쓴 컴퓨터 알고리즘이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경쟁사에서. 경쟁사에서. 예.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은 세른이 인정했어요. 우리가 다시 잘못 분석했다. 오르다. 그럼 빛보다 빠른 입자는 아직까지는 못 발견했다. 적어도. 못 발견한 걸로. 네. 그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엄청난 자기 그곳에서.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근데도 틀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 약간 삽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낸 분도 있지만 의외로 실수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의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의심을 잘하는 사람이 의심을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계가 과학의 세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오히려 이 과학자들한테 진짜 복장 터지게 하는 복장 터지게 하는 유사 과학도 있었는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제품이 나오면 이제 누구 얼굴이 들어갑니다. 과학자. 근데 이 사람이 과학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연기자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예, 뭐 매트 안 사신 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자기만 하면은 그냥 뭐가 뽕뽕뽕 나온다, 뭐 몸에 좋은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도 원적외선이 뿜어져 나오는. 있잖아요. 음이온. 원적외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적외선은 사실 별 효과가 없고 그래요? 근데 원적외선도 결국에는 일종의 방사되는 전자기파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아무런 의미 없이 내놓을 정도면 얘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아. 구분한 게 맞아요. 옛날에 자동차 있잖아요. 시거츠 꽂아가지고 90년대 때 그 차 뒤에다가 저 뒤쪽에다가 달아놓는 그 피톤치드 음이온 발생기 있어. 음이온 발생기. 그놈의 음이온.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음이온 바람이었잖아요. 음이온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래요? 보통 자외선을 받았을 때 폭포나 이런 데 음이온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물방울 같은 데 자외선 받으면 그 이온화되는 거라서 그냥 발생하는 것뿐이고
오히려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그 자외선 살균 기능 있잖아요. 나 많은데 공기청정기. 네, 근데 이게 할 때 주의사항이 환기될 때 하고 항상 틀어놓지 말고 이런 게 있는 게 계속 틀어놓으면 거기서 오존이나 음용이 나오면 오히려 몸에 안 좋아져. 잠깐만, 나 공기청정기가 지금 방마다 하나에다가 거실에 있는데. 그냥 작동할 땐 괜찮고 이제 쿨타임이네요. 살균 기능을 켰을 때 살균. 자외선 살균. 살균은 네. 없죠. 근데 그걸 그냥 주기적으로만 하지 항상 하지는 말라 써 있거든요. 또 좋은 생활팁까지 배우네요. 아니,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유사과학 하니까 좀 궁금한 게 과학자분들도 혹시 유사과학에 끌려본 적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전문가죠. 어디에 끌렸어요? 왜 끌렸어요? 전문가? 어디에 끌렸습니까? 저는 제일 그래도 크게 끌린 건 이제 오컬트 쪽에. 아 이거 옷걸때 왜 오컬트는 끌리는 약간 거야? 그 이게 과학이라기보다는 다른 쪽 아니에요, 완전히? 저는 초자연을 또 좋아해요. 진짜 이게 끌렸다는 게 오컬트 매니아 이게 아니라 타로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는 그 외국 책을 사서 그 악마 소환 이런 거 그려서 초불 키우고 수정 놓고 대박이네. 밤에 시간 해서 이런 과학자잖아. 그거는 취미였어요? 아니면 그냥 끌린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도 관심은 많아요. 솔직히 과학자가 분석적으로 산다고 하루 종일 모든 걸 분석적으로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만의 그런 다른 그런 분야가 있는 셈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유사보다 더 심한 거예요. 비과학이니까. 저는 이게 알고 이제 옷걸트가 과학은 아니라는 걸 알고 끌린 거잖아요, 사실은. 약간 그런 쪽 과학이면 아니에요? 좋겠다. 그렇지. 과학이면 그냥 좋겠다. 관심의 일부. 저는 아예 그게 과학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되게 끌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해독 주스 아세요? 너무 잘 알죠. 해독 주스 해독 주스, ABC 주스. 뭐 드셔보셨습니까? 그냥 알지. 이제 마셨죠. 뭐 샐러리 사고 뭐 애플 사고 당근 사고 맛이 없어. 몸에 좋은 거 쓰다고 해도 너무 맛이 없어. 한 달 동안 진짜 많이 버틴 거예요. 한 달은. 근데 몸이 막 그렇게 개선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지. 맛은 계속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독 주스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영양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계속 먹으면은 당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자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고 나서 그거를 이제 찾아봤다는 보통은 찾아볼 텐데 먼저. 왜냐면 근데 그만큼 절실했던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 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겠지만 이렇게 배운 사람들 이런 과학자들도 유사과학에 끌려하기도 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랑.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끌리는 유사과학. 왜 사람들은 끌려할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세상에 대해서 참된 지식,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진짜로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을 밝혀내려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것보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훨씬 더 마음의 위안을 갖는다면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지지하는 증거나 이런 데서 좀 약하더라도 거기에 훨씬 끌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세상에는 정말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쉽게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그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증명이 그냥 안 되죠. 세상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수많은 인과인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된 거고 운 좋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된 거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방식은 실존주의로 가는 거예요. 까미가 얘기했듯이 세상은 부조리하다. 원래 그런 거야.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당신의 사주상 요번에 명리학적으로 따져볼 때 올해가 이렇게 가지고 안 좋은데 내년에는 좀 좋을 수 있고 이런 거 조심. 그러면 적어도 위로를 받네.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한테 부당하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데서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을 하지 않나. 저도 교수님하고 같은 방면인데 왜 일반인들이 유사과학을 믿냐라고 했을 때 그건 과학자들의 태도하고도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수적이고 계속 의심을 해요. 그렇기에 이게 뭐다라는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이거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가 매우 좋은 긍정적인 답인 거예요. 어떤 걸로 보여진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추론된다. 이런 식으로 추론된다. 그렇죠. 유사과학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렇죠. 네. 이거 먹으면 아니면 이거 하면 좋음. 일반인들은 그 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기에 팔리는 거고 그러기에 할머니들이 옥장판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문제가 됐다는 모든 것들은 과학자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거나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많았죠. 그 피라미드 모양의 속에다 면도칼로 넣으면 재생된다. 피라미드 파워. 이거 그런 게 혼자 있어요? 되게 옛날에 유행을 또 했어요. 언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사과학이라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유사과학을 통해서 그들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물질적이기든 그렇죠. 정신적이든 건강이든 사실 이걸 구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어쨌거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나? 진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방법을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인 지식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힘들고 중요한 것은 태도 같아요. 의심하는 태도를 특히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논문을 썼는데 내 말을 믿어봐라고 할 때 특히 더 의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남 믿고 투자해. 맞아요. 남 믿고 뭐 해.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유사과학이나 사이비과학이 판치는 이유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겉보기에는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면 일단 신뢰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유사과학이나 사이비과학이 굉장히 그 힘을 얻는 거고 그 말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굉장히 왜냐면 겉모습은 비슷하니까 그렇죠. 다 현미경 쓰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지만 지금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한 다음에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막 미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난리를 친 그 사건의 배후에 사실은 유사과학 단체가 있었거든요. 퀴어논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은 사람들을 갖다 멍청이로 만들기 위해서 퍼뜨린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한 다음에 널리 퍼뜨려서 결국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과학에 대해서 천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 중요한 결정 순간에 자기가 서치를 해보고 요새는 웹 검색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과학적 태도죠. 그러니까 과학적 태도를 일반 시민들로 견지하는 게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이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가져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가져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서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게 맞아, 이게 세상이야, 이게 우주야, 이게 자연이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주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낸 건 이거야, 같이 생각해보자. 근데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과학적인 태도라는 거를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취미는 과학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철학과 과학이 함께 만나니까 더 풍성해지고 대서사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흥미롭고 너무 좋아. 그래도 조금 이해가 좀 돼가는 것 같고 진정한 과학 토크쇼 MC로 내가 좀 점점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과학이었다가 유사과학이 됐던 게 제가 생물학에서는 유명한 사례가 골상학 같거든요. 머리의 모양에 따라서 성격이나 지능 같은 것이 이제 결정된다. 머리 모양? 관상이랑 달라요? 관상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고 그건 머리의 모양. 뼈 모양, 머리의 뼈. 그러니까 머리의 모양이면 예를 들어서 소두면 뇌 함량이 좀 적어서 뭐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 뭐 그런 건가? 그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머리의 뼈 모양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서 여기는 여기는 여기가 크면 어떻고 여기는 사회적 스킬, 여기는 수학적 능력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구체적으로 골상학이 굉장히 주류과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골상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골턴이 이름이 또?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데요. 이분이 또
말하자면 다크 사이드가 엄청 진해요. 또 이분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지문. 우리가 지문을 이용하면 말하자면 법의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제안하신 분이 이분이고요. 되게 업적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가문도 빵빵해요. 다 찰스 다윈의 사촌이에요. 네. 그래서 당대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골상학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 잘 모르는 게 우생학이라고 하는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인종에 따라서 뭐 우열이 열등하고 있다. 네, 어떤 그런 능력치 같은 것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사실 2차 대전 때 많이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됐던 게 이 우생학이었거든요. 네. 홀로코스트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죠. 유대인의 학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위에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철학적 전통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우생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임시키고 그렇죠. 원래 우생학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 진보주의자들이었어요. 지금은 우생학이 당연히 문제가 많은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이제 신분제 사회로 한번 가보세요. 19세기 때. 그러니까 태어남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귀족은 귀족이기만 하면 그냥 대학도 가고 그냥 자기 직업들도 다 좋은 데로 보장되고 가난한 집안 하층 계급 출신이면 아무리 계속 똑똑해도 가난하지 뭐. 그런 사회 맥락에서 골상학이나 우생학이 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매혹적으로 들렸냐면 어쨌든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신분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귀족들 두상들을 봤더니 별로 똑똑하지 않은 두상들이 되게 많더라. 오히려 중산층에서도 상당히 똑똑한 두상들이 꽤 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뒤에 연구를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 맞는 게 되게 많고 통계적으로도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세상은 오덕후가 만든다. 예. 곤충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곤충학자들 옛날에 절망한 적 있어요. 세상에 곤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적어도 한 1000경? 아니 그렇게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이 뭘까? 궁금증이 생기는데 뭐 얼마나인데요 사이즈가? 아이고 뭐야 이거? 공룡 아닙니까? 곱둥이도 이렇게 큰 건 없어요. 아니야 진짜 식물과 곤충의 속고 속이는 사랑과 전쟁인 것 같아요. 곤충이 꿀만 빨고 가요. 먹튀 파리가 줄을 길게 만들어요. 길게 만들어서 찍먹 하고 가면은 꽃들이 지나 어떻게 하냐면 깊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벌들이 막 파고들어 있잖아요. 갈로아 씨가 곤충에 빠질만 합니다. 타입별로 약간 능력치들이 막 다르니까. 세계관 파는 재미가